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오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어려울 때만 오세요. 네. 미국 시장 급락한다든지 우리 시장도 조정폭이 사실은 꽤 깊어지면서 그러게요. 투자자들이 불안감이 지금 엄습하는 상황인데 게다가 또 연휴를 추석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다.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나요? 그게 일단은 뭐 악재는 몰려다닌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경계했던 요소들이 지금 한꺼번에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시장 하락 이유가 있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터리데이에 대한 실망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테슬라라는 이제 회사가 그 상징성이 단순히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로서가 아니라 성장주를 대변한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배터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 발표는 없었고 배터리 단가락만 잔뜩 얘기를 해놓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성장주 전체의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정책적 모멘텀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죠.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이번 FOMC라든지 하원에서의 증언에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새로운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완화적인 스탠스보다는 의회의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다 할 거는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으로서 할 역할은 다 하고 있고 남은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 뭐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에는 너무 많이 좀 꼬여져 있어요. 바로 루스베이더 긴즈버거 대법관이 별세한 이후에 추모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연방 대법관 인준이 최대 이슈로 지금 떠올라와 있는데요. 미국 대법관은 그동안 이제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4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후임으로 친공화당 성향의 인물을 지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 바로 40여일 좀 앞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편 투표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난 2000년에 플로리다 재검투 사태처럼 대법원이 승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좀 거세게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에 5차 부양책은 물론이고 9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예산안마저도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좀 엄포를 놓고 있고요. 이제 현재 장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민주당과의 타협은커녕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마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을 강타한 두려움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신용 융자를 중단을 좀 하고 있고 연말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감들이 지금의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좀 해야 될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실제로 감행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꼬인 실타래는 미국에서부터 풀어져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대선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강하게 대법관의 임명을 강행을 했다가 자칫 정부의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부담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못해서 대법관 임명을 좀 대선 이후로 미룬다라고 좀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속전속결로 대법관 임명을 감행할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골이 좀 더 깊어질 것이고 추가 경기 부양책은 점점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올해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미국의 대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나오기 전까지는요. 코로나19도 진행 중이지만 적응을 좀 해나가는 상황이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에 대한 피로감, 노이즈가 좀 나타납니다. 대선 때까지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조심스럽게 가자.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큰 정책적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그런 불확실성에 미리 배팅하는 경향은 없거든요. 이미 확인하려는 경향이 그러면 강하기 이제 한 때문에. 달이 남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남은 4분기에 이 부담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예요. 10억 원에서 이제 3억 원까지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벌써 12월인데 벌써 이제 10월에 그러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벌써 투자를 접고 판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혹시 이 방송을 뭐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높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악법은 그냥 악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지금 대주주 요건 과세는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다 죽일 수 있는 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면 매매 차익의 22%의 양도세를 내야 돼요. 뭐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방향성 자체는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건이 3억 원이라는 거는 너무한 규정입니다. 이게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모든 그런 가족들의 보유한 물량을 다 해서 3억 원이 넘어가면 대주주 확정이 됩니다. 요즘 서울에 3억 원 전셋집도 구하기 힘든데 직계 좀비속을 다 포함시켜서 3억 원 보유가 어떻게 대주주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개인 수급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해당 날짜 하루만 피하면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안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아니고. 네, 내일 다시 사면 되고. 그렇죠. 네. 뭐 하루 잠깐 가지고 있다 해서 대주주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은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도통 이해가 갈 수가 없고요. 작년에는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연말에 관련해서 이제 대주주 관련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게 한 5조 원에서 한 7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잠재 물량을 매도 물량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을 때 자본시장을 버텼던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개인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양시장 60조 원 가까운 좀 순매수를 들어온 만큼 한국의 주식시장의 중심을 잡아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 변경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뭐 똑똑하신 정부 국회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본시장이 건전하지 못하면 절대 선진국이라고 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야만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법입니다. 지금 직계 좀비속을 모두 포함해서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라는 명찰을 지어주면서 22% 과세를 하겠다는 법이 뭐 지금 과연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합리적인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00% 동감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장에 이제 영향이 어떻게 조금 이성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들이 어쨌든 그 부담스러운 요인인 거죠. 그것도 연말까지. 지금 그 잠재 매도 물량들이 얼마나가 될지 솔직히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만 5조에서 7조 원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 자체가 10억 원에서 3억 원을 내려왔고 그리고 60조 원 가까운 개인의 순매수가 있었고라고 한다라고 하면 작년보다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는 매도 물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매도 물량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 2달 있으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압박감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장을 저는 교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쪽으로만 가려고 해서 공모시장 쪽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몇 주 주식을 못 받더라도 받으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빅히트엔터 기관 수요 측이 어제 있었고 오늘까지이죠. 뭐 분위기는 역시나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뭐 지금 몰려가는 상황이니까 좋다는 건데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각도로 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해석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번 수요 예측이 마무리가 되면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데요. 네. 예, 희망 범위가 이제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시가총액이 한 3조 7천억에서 한 4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아마도 희망 공모가 최상단이 13만 5천 원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5조 원에 육박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요. JYP가 이제 한 1조 2천억 원 정도 하고 있고, SM이 한 8천억 내외, YG엔터가 한 9천억 내외를 좀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3조죠 합쳐봐야. 네, 근데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들의 3사의 총합보다 빅히트 엔터의 시총이 더 큰 상황이에요. 뭐 증권사에서도 호평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타겟 시총을 10조 원까지 부르는 데도 있고요. 이유는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이제 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아미라고 하는 팬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약 4만 명이라는 이제 일반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이 빅히트만의 차별화된 세계관으로 몰려들면서 몰입도가 높은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고, 신규 앨범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매됐던 앨범까지도 매출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가수가 이제 새로운 앨범을 발매를 하면 아무래도 기존 앨범에 대한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일반적인데 방탄소년단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성장 전략 역시도 아미라는 팬덤층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매력이 높은 글로벌 팬덤 덕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런 말 하면 또 아미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물음표가 머릿속에 있기는 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가수들은 항상 존재를 좀 해왔었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인기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엔터 3사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아티스트를 배출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는 딱히 생각나는 아티스트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이 한국이 배출한 글로벌 탑 클래스의 아티스트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을 이해하는 것은 좀 별개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아마 빅히트 엔터가 상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종목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하기보다는 차라리 YG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오히려 더 싸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다른 엔터테인먼트 3사들을 좀 주목하는 게 더 올바른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SM이 처음에 잘 나갈 때 시총 1조를 돌파했다. 엔터 기획사가. 지금은 이제 맞아요. SM보다도 JYP가 잘 나가지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로 빅히트가 시총이 5조. 리포트 보니까 10조, 네. 10조 얘기한 데도 10조까지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타겟을 두는 데가 기존에 잘 나가는 JYP나 YG에 비해서 10배 그 몸집을 밸류를 준다는 건데, 그러게요. 과한 측면이 없지 않죠. 네,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IPO 시장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그 다음 선수는 누구냐? 그 다음은 누구야? 이렇게 해서 당장 이제 빅히트 다음은 카카오뱅크잖아요. 네네.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네, 뭐 카카오뱅크도 어제 이제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 4.9% 정도 보유하고 있고, 예스24라는 회사가 이제 1.97%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죠. 뭐 그밖에 국민은행도 한 1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넷마블 역시도 한 4% 정도 가까운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뭐 상장 이후에 카카오뱅크 몸값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니까 40조 가까운 시가총액에 육박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외 거래는 이제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거래에도 호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정 시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약 15조 원 정도 하거든요. 신한금융지주가 한 13조 원 정도 하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국내 1, 2위의 금융사를 합친 시총보다 높은 가격을 장외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의 자산이 나날이 좀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실적 개선까지 요즘은 계속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아무래도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의 이제 연이은 상장 흥행으로 인해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가 더욱 빨리 끌어올려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의 기대감 때문에 요즘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좀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아까 그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시장 움직임이 나오는 데에는 그만큼 시장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기까지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성장성에는 좀 높은 점수를 주기는 하나, 뭐 4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은 저로서는 좀 선뜻 이해는 좀 안 되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불균형하고 이제 비정상적인 게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좀 흥분돼가지고 SK 하이닉스 얘기도 해야 되는데 빼먹었고요. 자, 정리 좀 또 해야 될 시간이에요. 어쨌든 흔들리는 장세는 맞고요. 아직까지는 좀 안정됐다고 보기엔 그런 어려운 단계잖아요. 어렵잖아요. 시장 전략하고요. 관심 섹터 알려주십시오. 평소에 제가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그렇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수소,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종목들을 많이 강조해드렸는데요. 제가 매주 금요일에 출연하는데 공교롭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좀 빠진 종목들이 바로 이들 업종이더라고요. 네. 물론 이 시간에 말씀드린 뭐 상하프론테크라든지 상강 M&T, 뭐 CS 윈드 이들 종목들이 말씀을 드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말씀드리고 100%에서 한 200% 가까이 좀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주 강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부친 현상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패권의 변화라는 큰 시대적 흐름 앞에 좀 서 있습니다. 탄소를 줄여 나가자라는 부분은 유럽에서 더더욱 강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유럽은 일단 정책 목표를 정하면요. 그거 무조건 지키는 국가가 바로 유럽입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까지 줄이기로 했는데 이 계획을 올려잡아서 55%를 계획을 올려잡았어요. 그리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전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기후변화 그리고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볼 때 중국은 향후에 5년간의 경제개발 계획에서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내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유럽이 갑자기 해상풍력 안 해, 수소에너지 안 해, 이러겠습니까? 중국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린 뉴딜과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고 지금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조해드린 수소 연료 전지 멤브렌막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생산을 준비 중인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어제 재밌는 공시도 나왔어요. 전환사채 발행을 3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는데 리피싱 조항도 없고요. 할인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가액에서 할증 발행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성의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유럽에서 해상 풍력이 계속 확대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 북동부 연안주들이 해상 풍력 설치 입법화 등은 거슬 수 없는 풍력 시장의 성장성이 이제 기대되는 CS 윈드라든지 상강 M&T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시장 조정기에 담아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업이라면 당장은 손이 사실 용기는 좀 나가지 않지만 떨어질 때 사실 용기가 안 나거든요. 이제 올라갈 때도 또 너무 올랐다고 또 손이 안 나가고. 맞습니다. 네, 그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사실은 전략이 필요하고요.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님과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